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식입니다. 오늘은 바로 내마녀의 날로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보시는 것처럼 콜월은 4525에 있고 풋월은 4500에 있는 상태로 상방과 하방이 이렇게 꽉 막혀 있지만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S&P 500에 잡혀있는 이러한 벽들은 사라지게 되면서 자유롭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옵션이란 이해관계가 잠시나마 사라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에 노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S&P 500은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지나서 모아져 나가는 컨솔리데이팅 상태인데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기 이렇게 갭을 채우러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은 방향이 아래로 잡히면서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냐 마냐의 여부는 달러에 따라 달려있는데, 달러 지표는 제가 과거에 이렇게 멤버십 분들 상으로 8월 초에 분석드린 대로 결국 105달러 이상인 강달러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달러의 지표는 여기 50일과 200일 선이 만나기 직전인 골든 크로스 형성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정말 강달러 시대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셋업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달러의 지표인데요. 지금 달러의 흐름을 보시면은 과거 2021년 때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로 2021년과 같은 흐름이 형성된다면은 달러는 106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환율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주가는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탈을 더 보기 전에 잠시 개별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 저희 네이버 멤버십 분들과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디즈니에 대해서 옵션 연계 전략으로서 분석을 드렸습니다. 디즈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약 55% 정도 하락한 상태로 이 주식의 차트나 밸류에이션 그리고 옵션 세력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디즈니를 오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디즈니가 웬만해서는 저평가가 되기 쉽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디즈니가 저평가가 되었고요. 옵션 세력들이 포지션을 해주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차트는 제가 좋아하는 Falling Wedge 패턴인데다가 RSI 또한 방향이 바뀌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드렸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물 옵션을 하시는 저희 멤버들 중 한 분은 이렇게 벌써 30%의 수익을 챙겼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순식간에 디즈니 옵션에서 수익 100%를 달성하는 등 훌륭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높은 수익이 있는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만 최대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분석을 드림으로써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저도 방향이 완전 턴어라운드 되는데 가까운 시기를 잡도록 하고 옵션 세력들의 움직임 또한 파악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확률을 최대한 가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기에 이러한 방법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쇼피파이나 캐터필러 그리고 페이팔 모두 성공을 했고요. 디즈니 또한 이미 고점 대비해서 55%나 떨어진 훌륭한 우량주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 목표 주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에서의 개별 분석은 이 정도로만 하겠고요. 다시 펀더멘탈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유가의 상태는 무려 90.7달러 정도로 드디어 유가가 펀더멘탈에 부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저는 펀더멘탈을 분석해 왔고요. 원유 펀더멘탈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는 등의 핑계로 유가가 83달러를 오랜 기간 동안 넘지 못했고, 이러한 기간들은 펀더멘탈에 입각하여 투자한 저희들에게는 비중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falling wedge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오일은 브레이크아웃 해주었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감산을 2023년 12월은 물론 24년까지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재고량의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부족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의 경우는 2022년 최선을 다해서 유가를 막기 위해서 SPR을 소진한 탓에 이제는 오히려 SPR을 6주 연속으로 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원유 수요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부 전략 리포트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전부 다 공유드리지만 영상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공유드릴 수가 없기에 중요한 부분 일부러 공유드리자면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오펙에서 꾸준히 감산을 이어나간다면은 $1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내부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식들이 튀어나왔다고 이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포지션을 취했느냐 마냐가 수익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미 전 이렇게 23년 5월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Don't Fight the Saudis라는 분석과 함께 사우디가 유가를 올리는데 진심이라는 분석을 올렸고요. 물론 그때 당시 유가가 안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덕분에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주식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상승은 항상 성장주에게 있어서 악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원유 종목의 ETF인 XLE고요. 먼저 차트에서 한번 잘 보시면은 여기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도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뚫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트리플 탑을 봤었어도 쿼드러플 탑을 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이번 기회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더해서 여기 True Strength Index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RSI 또한 이제는 우상향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저도 기술적으로는 XLE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인즉슨 이렇게 반대로 QQQ에게는 악재입니다. 차트를 이렇게 줄여서 잘 보시면은 QQQ와 XLE는 서로 반대의 상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 보았고요. 보시면은 파란색인 이 XLE가 올라가면은 QQQ인 성장주는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렇게 XLE가 약세를 보여주면은 QQQ는 강세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두고 봤을 때 XLE가 강한 원유 펀더멘탈과 함께 그리고 차트에 따라서 XLE가 올라가준다면은 QQQ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연준은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9월달에 금리를 올릴 확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약 2.3%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은 금리를 동결한다면은 환호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원유의 상승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금리를 동결시킨다면은 달러는 강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원유주를 포함해서 주가는 오르겠지만 원유주는 펀더멘탈에 따른 상승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일반 성장주들은 잠깐의 달러 약세에 의한 상승을 보여줄 뿐 유가의 상승은 성장주의 펀더멘탈에 사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금리 인상이 종료된 시나리오인 완벽한 골디락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의 전략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들 또한 9월 달에는 동결이고 이렇게 11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25bps 금리 올렸고 영국에서도 높은 확률로 25bps를 올릴 확률이 있기에 미국의 경우는 11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시장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은 끝났고 골디락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연준이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은 장기간의 상방 트렌드는 종료가 되었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횡보 아니면은 하방 트렌드입니다. 이미 애플의 경우는 이렇게 여기 175달러라는 지지선이 깨졌고요. 빨리 회복해주지 않는다면은 머지않아 금방 여기 이렇게 168달러대에 있는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애플은 S&P 500과 나스닥 시가총액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애플의 하락은 지수에 있어서도 큰 악재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전 원유주를 대상으로 좋은 뷰를 갖고 있지만 성장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을 대상으로는 보수적인 뷰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분석의 중심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나스닥의 지수가 저평가면은 성장주를 많이 사겠지만 반대로 나스닥의 지수가 고평가이면은 다른 저평가 섹터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3.6%로 PE 멀티플만 해도 거의 30배에 다다른 상태이고요. 이 와중에 10year real yield는 이렇게 1.89%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대 수익률이 3.6%에서 10year real yield를 빼면은
여기 이렇게 1.72%라는 스프레드가 나오고요. 이 스프레드를 역사적인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의 밸류에이션과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이 얼마나 고평가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10년 평균 스프레드인 이 구간보다 훨씬 고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는 보수적으로 보고 그 반대인 에너지 섹터를 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샵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